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화요일이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함께 해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아직까지는 그 중동의 전쟁 리스크로서 차트를 봤을 때 조금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 분석가가 차트를 공유해줬는데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정말 일주일도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조정이 한번 왔지만 과거의 흐름대로 물량을 소화하고 반감기 사이클에 타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투자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좀 조성하고 있고 언제 이 경기가 침체로 빠져들지 모르겠는 지표들과 상황들을 계속 그 기득권들은 뿌려대고 있지만 우리는 꾸준하게 공부를 수반하고 코어를 잡으면서 이 버블의 장에 탑승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기사의 문구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조정은 하나의 건강한 조정으로서 가짜를 쫓아내기 위한 변동성일 뿐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 코인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 1월 달에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면서 1억 원까지 찍었을 때 뭐야 올라가나 보다, 나도 타야겠다, 어떻게 투자해요? 물어보는 사람들 많았죠?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한번 떨구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짜를 쫓아내고 진짜로 공부를 수반해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만이 그 좋은 수익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현재 그 변동성에 있다라는 것,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리고 싶네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업비트가 점유율 80%대를 다시 회복하면서 3월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이 3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면서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그런 행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크게 일조했던 이력은 바로 이런 것 또한 있겠죠. 그 XRP의 고래가 한국 주요거래소 업비트에 와가지고 3,200만 개의 XRP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굉장히 빠르게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체했다. 그들의 매집이 업비트까지 들어오면서 XRP에 대해 공격적으로 사들이며 거래량을 폭발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는 그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트래킹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점 4월 18일부터 19일에 두바이에서 열리는 토큰 2049, 역시나 리플이 참석이 돼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리플은 이미 베스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플랫폼으로서 국경 간 결제에 가장 최적화된 가치의 유동성, 혁신적인 돈의 이동을 만드는데 선두 그룹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죠. 토큰 2049는 이번에 두바이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두바이의 금융서비스청, 이 두바이 파이낸스 서비스 어토리티에서 XRP 사용에 대해서 승인한 이력이 있었죠. 그들은 미국 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XRP의 그런 펀더멘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바이의 XRP 승인으로서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채택 속도도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리플 페이먼트, 그 국경 간 결제 회사, 자금이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그 송금망, 결제망에 리플렛을 탑재하면서 점점 혁신적인 금융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 두바이 같은 경우는 비트와 이더, 라이트코인 이 세 가지만 승인을 했었지만 작년 11월에 XRP까지 승인을 하면서 총 4개의 암호자산을 승인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리플은 이 두바이 당국 DIFC의 법적, 규제적 명확성으로부터 조금 더 혜택을 받으면서 사업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됐고 작년에 스웰 행사도 두바이에서 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나 지역,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지역은 이미 리플, XRP 레저의 생태계가 장악했다, 점령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두바이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센터에서 리플을 승인한 것뿐만 아니라 사우디 아왈은행 사부와 루루 익스체인지,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최대 규모의 송금회사죠 알 알사니 익스체인지와 아랍에미레이트 최초의 디지털 뱅크 알 말리아 뱅크와 더 나아가 아부다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락뱅크, 그리고 카타르의 국립은행 QNB까지 리플렛을 모두 탑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리플은 메나 지역, 중동 지역을 완벽하게 발라 먹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 공격적으로 함께 가고 있는 이 트레잉글로가 역시나 아랍에미레이트까지 뿌리를 뻗치면서 외환 거래에 있어서 점점 더 혁신적인 송금망을 구축한 바 있었죠. 그렇게 두바이의 금융청을 통해서 XRP가 승인되면서 좋은 소식을 전달드릴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리플의 본고지인 미국에서는 규제 환경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거, 참 대조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 뉴욕시티 타임스퀘어의 리플의 광고, 이제 미국에서도 슬금슬금 규제의 명확성을 줄 수 있도록 대중들에게도 조금씩 눈에 띌 수 있는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중동 전쟁이 고조됨에 따라서 리플은 1억 XRP를 다시 한번 판매했네요. 어쩌면 이 부분이 리플사가 SEC가 요구했던 그 벌금 합의금 20억 달러를 내기 위한 하나의 판매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어떻게 시나리오를 펼쳐갈지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제 언급드린 것처럼 4월 22일을 기점으로 리플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리플의 가격 형성을 만드는 것에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리플의 XRP 레저에 새로운 대출 프로토콜을 제안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부터 이런 부분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금융의 우두머리 세력에 있는 국제 기구들이 전통 금융권에 블록체인을 탑재하려고 했던 그 발자취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파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죠. 금융 세력의 우두머리에 있는 BIS, IMF, 월드뱅크, 이런 국제 기구들이 그 중앙은행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BIS와 리플이 손을 잡고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 같이 합류됐던 이력이 있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BIS 산하에 있는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 두 번째는 바로 FSB라고 하는 금융안정위원회인데요. 오늘은 이 바젤위원회라고 불리우는 BCBS에 좀 초점을 맞출 겁니다. 바젤 커미티 온 뱅킹 슈퍼비전이라고 돼 있죠. BIS의 산하에 있는 같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감독 기준을 제정하는 곳이거든요. 역시 BIS 산하위원회로서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BCBS 바젤위원회가 왜 과거부터 전 세계 은행이 리플, XRP에 대해 2억 5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투자했다라고 발표했을지, 과연 그 바젤위원회 또한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모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해당 문서는 바젤위원회에 대한 공식 문서고요. 2018년에 나왔던 그런 문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키포인트로 볼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이겠죠. 과연 그들이 모아가고 있는 암호화폐 안에 XRP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BIS와 함께 가는 바젤위원회가 왜 Bank Exposure Crypto Asset, 암호화 자산에 대한 은행의 노출이라고 하면서 어떤 영역으로의 금융의 확장을 고려했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그들이 모아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아하니 역시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의 우두머리에 있는 하나의 보고서에 탑재되어 있는 인덱스로 쓰여져 있는 토큰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기관의 채택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트와 이더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DBS에 상장된 폴카닷이 보이고요. 역시나 DBS 들어있는 XRP,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다 또한 보여지고 있네요.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우는 DBS가 왜 이들을 상장했는지 어쩌면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솔라나라든지 라이트코인, 리플과 형제지간으로 볼 수 있는 스텔라 루멘, 바이낸스 코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왜 XRP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지 미국의 소송으로는 누르고 있지만 이미 기관의 채택과 미래는 결정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Distribution Across Activities라고 하면서 활동 전반에 걸쳐서 이제 모든 그런 블록체인 생태계를 전통 금융망에 깔겠다라는 부분, 그들은 과거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크립토 홀딩 앤 랜딩, 바로 그 코인들을 보유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랜딩, 대출까지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 왜 XRP 레저에 그 리플의 기술진들은 새로운 대출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있는지, 그 BIS와 함께 움직이는 바젤위원회에서 과거부터 생각했던 발자취를 리플사가 천천히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전통 금융과 상호 운용성을 가져가게 되겠죠. 두 번째로 클리어링, 그리고 클라이언트 앤 마켓 메이킹 서비스라고 하면서 청산이라든지 고객 중심, 그리고 시장 조성을 할 수 있게끔 암호화폐를 탑재시킨다. 마지막 세 번째,
커스터디, 월렛, 인슈런스 앤 아더 서비스라고 하면서 보관해줄게, 지갑 서비스 해줄게, 더 나아가서 보험까지 너희들이 코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현해줄 테니까 이제 슬슬 제도화를 만들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에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뿌려 대겠죠. BIS와 함께 가는 바젤위원회뿐만 아니라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IMF에서도 역시나 이 국경 간 결제를 위해 CBDC 논의하는 부분에 리플과 항상 손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 왜 그들은 계속적으로 법적으로 누르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리플사의 고문급들, 고위급 자문들을 불러서 함께 논의를 했을지. 그 옆단에 있는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도 역시나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 CBDC가 구현되는 부분과 국경 간 결제가 새롭게 혁신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을 리얼타임 크로스 셀먼, 실시간 결제의 솔루션으로 인용했는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동화 마켓 메이커, 덱스 기술의 통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대출 프로토콜이 만들어진다? 이런 부분이 이미 그 국제 기구들이 과거부터 기획해 놓은 것을 이들이 천천히 실행시키면서 CBDC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병렬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이 지난 연말 연시에 폭등을 준비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한 번 그런 폭등 패턴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피터 브렌트의 하나의 추측으로 촉발된 차트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중동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굉장히 시장 상황은 어렵지만 어쩌면 그 연말 연시에 폭등을 준비했던 패턴과 유사할 수 있다라는 것. 그 피터 브렌트가 제시한 차트는 이렇습니다. 험프, 슬럼프, 범프, 럼프, 펌프, 덤프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갔죠? 이번에도 험프, 슬럼프, 범프, 럼프, 펌프, 덤프 다음에 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고 있네요. 머지않은 시점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오르진 않을 겁니다. 중동 리스크가 또 어느 정도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슈퍼 사이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에 반드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급락이 있을 수 있었어요. 급락 후에 하지만 반등의 과거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촉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보복 공격이 왔다 갔다 뜨거운 감자로 보여지면서 현재 유가 상황도 굉장히 높게 치솟고 있죠. 물가 지표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까지 날뛰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언제쯤 될까요? 미국 시장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금리의 동결 스탠스를 불어외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계속 금리만 동결하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연말쯤에는 한번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더 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 이 중동의 전쟁 리스크에서 미국이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스라엘 재보복 막느냐가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왜 중동 전쟁에서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미국의 스탠스가 중요할까요? 그만큼 세계 경제에 있어서 미국이 경찰국가 노릇을 한다. 그만큼 파워가 막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해주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이 이란 공격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 이스라엘의 재보복에는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해당 기사만 보고 이스라엘 재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 시기를 끌다가 반감기가 지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전쟁에 대한 뜨거운 뉴스들이 사그라드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부터 진행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으로서 시장의 포모 스탠스를 완전히 취할 수 있는 기폭제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상승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어쩌면 우리에겐 굉장히 기회를 주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 위험한 이 중동 리스크 소동이 끝나게 되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상승을 재개할 것이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클 노보그라치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미국의 그 전통 금융가들의 실적이 나오는 주거든요. 또 어떻게 실적을 뿌려대면서 미국의 증권시장, 코인시장에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천천히 주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을 봤을 때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갈수록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더 투자하기 힘든 환경, 먹고 살기 힘든 환경이 구현되겠죠. 더 나아가 암호자산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로서 공급에 대한 쇼크, 하지만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롱텀으로 가져가면서 우리는 이 사이클에 반드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XRP의 투자자로서 제발 리플이 좀 빨리 소송을 끝내서 합의를 도출해서 가격 상승이 왔으면 좋겠는 마음, 누구보다 저도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흐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가 모아가는 그 수량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분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화요일인데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